네, 88회 전산 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보니까 물가 상승 시에 단기 순이익이 과대하게 계산된답니다. 여기를 보는 순간 답은 나왔죠. 네, 이건 뭐 우리가 회계 1급 수준이니까 잠시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물가 상승 시에 기말 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의 크기 순에서 우리 1급 때도 늘 공부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은 어차피 매출 총익처럼 이익이니까 어차피 매출 총익을 보시면 돼요. 매출 총익이 어차피 단기 순이익으로 가니까 매출 총익의 크기 순서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가장 큰 건 요거다. 물가 상승 시 선입 선출법입니다. 그래서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 기말의 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나온, 즉 최근에 들어온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물가 상승이니까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선입선출 이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를 연임할 수 있고, 그쵸? 그런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내가 돈 주고 구입을 하는 경우, 하나는 내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경우이죠. 만든다, 즉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주로 누가 있었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유형자산들은요.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원가에다가 포함하시면 돼요. 그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사올 때 들어가는 비용 다 포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이니까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자, 설계와 관련한다. 설계는 곧 제작이죠. 그럼 제작 시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당연히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 되고요. 매입 관련 운송비 이런 건 당연히 포함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설치 장소를 준비를 위한 지출. 우리 설치 장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자산을 취득을 했고 취득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런 설치비도 전부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취득할 때 내는 세금도 당연히 원가에 포함하시면 되는 거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키읔, 니은, 디귿, 리을이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요소이다. 그러면 재산세는 여러분들 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재산세는요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고 취득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에 그쵸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년마다 내는 거예요. 그럼 매년마다 내는 것들은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죠.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사업의 결합, 쉽게 얘기하면 뭐죠? 합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합병 같은 이런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웃돈을 주는 거죠. 웃돈을 준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회사를 사왔을 때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만 인정해요. 그럼 무슨 소리다?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창출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회사를 평가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은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거 묻고 있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영업권은 외부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무형자산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당연한 거죠.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만 자산이 되는 거고 충족하지 못하면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죠.
자, 3번.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렇죠.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4번. 무형자산을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이 아니죠. 누굽니까? 정액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둘은 어차피 감가상각 방법은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가 똑같죠. 근데 유형자산은 회계 처리할 때 간접법으로 분개하다 보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액 이렇게 분개하지만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분개해요. 그래서 차변 어떻게 합니까? 무형자산 상각비로 분개하는데 직접법이기 때문에 직접 취득한 원가에서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지 않고 영업권, 개발비 이런 무형자산의 이름으로 분개하는 겁니다. 자, 참고사항은 무형자산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면 정액법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4번 틀렸죠.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용 연수는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20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좋은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회계 1급 때도 나오고 세무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쯤 되면은 이제 풀 수 있는 실력이 되겠죠. 네. 자, 우리 유가증권은요,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주식 채권, 매도 가능 증권도 주식 채권이 될 수 있지만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만 된다. 요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매매가 목적이다. 요 두 가지의 조건을 꼭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AND의 조건이에요. 근데 둘 중에서 하나가 깨어져 버리면요, 그때는 오하라고 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내용은 꼭 구분하셔야 되겠죠. 만기 보증권은 어차피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만기까지 적극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지분법 적용 주식은 이제 모회사하고 자회사의 관계였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테니까 자, 요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하는 증권은요, 실제로 이제 만기 보유 증권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둘은 일단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뭐하죠? 기말에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평가할 때 무슨 법으로?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그럼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했을 때 평가 손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평가 손익은 어떻게 우리가 분개하느냐?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손실이나 이익이 나오게 되면은요, 걔는 어떻게 한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더라도 금방금방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음만 먹으면 현금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즉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잠재적인 손익인 기타 포괄 손익, 즉 자본 항목으로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지금 현재 평가했을 때 나오는 수익 비용은 절대로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단기 손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틀린 거 묻고 있죠? 우선 2번부터 얘기할게요.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그 무슨 말이죠? 원래는 시장성이 있었는데 시장성이 없어졌다면 AND가 아닌 OR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 되겠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시장성 상실하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되는 거예요. 자, 3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이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자, 채무증권이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채권은 채권 되어 있죠. 요 세 가지는요.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증권 요 세 개가 종류가 되기 때문에 요 셋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지분증권은 주식이죠. 그럼 주식이랑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이 분류한다. 즉,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먼저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당연히 뭐죠? 주식이니까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분증권까지는 맞는 거예요.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 그러면 채권 중에서도 만기 보유증권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만기 보유증권 빼고 남은 건 누굽니까? 결국 이 두 개죠. 이 두 개. 맞죠? 그럼 얘를 빼면은 채권 이 두 개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하는 증권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 네,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다른 말로 뭐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평가손익이죠. 그래서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수익 비용,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방금 쌤이 보여드렸던 요 필기 내용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고쳐 놓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사채의 액면 이자가 시장의 이자율보다 더 크면 사채는 할증 발행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액면의 이자가 내가 주는 이자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주는 이자가 시장에서 주는 이자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은 발행가액을 어떻게 한다? 액면가액보다 좀 높게 발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짱을 부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증 발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액면 발행은 내가 주는 이자와 시장의 이자가 같지만 할증 발행은 내가 시장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배짱을 부려서 할증 높게 발행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할인 발행은 내가 주는 이자가 시장의 이자보다 좀 낮죠. 낮으면은요 아무도 내 사채에다가 투자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조금 깎아줄게 해가지고 발행가액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잘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니까 이제 2번을 보시면 되겠죠. 사채의 발행할 때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사채이든 주식이든 똑같아요.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 파트에서도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비 나오면은 발행가액에서 뺐죠. 당연한 겁니다. 사채도 발행가액에서 빼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말고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은 할인 발행 시에 유효이자율법, 그러니까 시장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채의 잔고가액은 증가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하고서는 솔직히 이 4번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면은 요 표를 외우시면 돼요. 네, 이 표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표의 순서인데요. 유효이자, 표시이자, 삼각액, 잔고가액, 유표, 상장, 툰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외울 때 어차피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나 표시이자, 즉 액면의 이자하고 삼각액은 둘 다 똑같죠? 그렇죠?
표시이자는 어차피 주기로 한 이자니까 일정한 거고요. 삼각액은 어차피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할인 발행할 때하고 할증 발행할 때는 차이점이 요 장부가액인데 할인 발행은 장부가액이 계속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다? 유효이자도 증가니까 증가가 되는 거고요. 둘이 비례하는 거 알고 있죠? 비례해요. 자, 할증 발행은 장부가액이 계속 감소하죠. 그럼 당연히 뭐다? 유효이자도 가면 갈수록 감소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시에 유효이자율법 적용한다면 사채의 장부가액은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죠. 왜? 여기 보듯이 할인 발행은 장부가액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알죠?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한 거죠. 그러면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럼 할인 발행은 100원 이하이니까 뭐 대충 8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이 80원은 기간이 지나가지고 만기가 되면 될수록 액면가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80원이 90원, 1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장부가액은 액면가를 향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할증 발행은 처음부터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간이 지나서 만기가 될수록 액면가로 같이 이렇게 액면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120원이 100원으로 간다면 110원, 100원 이렇게 계속 낮아지겠죠. 즉 감소하겠죠. 그래서 장부가액도 감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자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에요. 할인 발행은 장부가액이 계속 증가한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몇 번?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은 맞고요. 자, 3번이 답이 되는 건데, 자, 3번은 왜 답이 되는 거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죠. 전혀 관계없죠? 그쵸?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만다, 예,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요. 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액면가액에 더하고 그러면 거꾸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문장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6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부터는요, 이제 원가 회계를 풀이할 건데요. 자, 원가 회계는 일단 풀이하기 전에 요 내용들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쵸? 자, 쌤이 회계 1급 때는 항상 이제 풀이하기 전에 읊어드리는데, 세무 2급 때는요, 거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꼭 숙지하시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실원가가 200만원이고 고장 시점까지의 감가상각액은 150만원입니다. 기계를 바로 처분한다면 60만원에 처분 가능하고요. 10만원만큼 들여가지고 수리하는 경우에는 80만원에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 매물원가가 얼마이냐를 묻고 있죠. 자, 그러면 매물원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입니다. 즉,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매몰 당하는 원가예요. 그쵸?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볼까요? 자, 쌤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취득원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취득한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취득을 어떻게 했다? 200에 취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장 시점까지는 누계액이 150만원 있었으니까 150만원만큼 발생했겠죠. 그럼 결국 이 둘을 빼면은 장부의 가치가 50만원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50만원짜리를 현재 어떻게 한다? 어떻게 팔 거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처분한다면은 60만원만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게 의사결정 1이에요. 근데 10만원만큼의 수리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처분한다면 그때는 80만원 받을 수 있대요. 이게 의사결정 2거든요. 그럼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냥 바로 처분할 거냐 아니면 수리해가지고 처분할 거냐. 지금 이제 이게 현재의 의사결정이죠. 그쵸? 그럼 이 의사결정이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금액들이죠. 그쵸? 근데 메모론가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과거에 발생한 원가라고 했잖아요. 그쵸?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 그럼 걔들은 누굽니까? 결국 취득원가, 감가상각료계획, 잔고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바로 뭐다? 메모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10만원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 수리비 10만원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수리비 10만원 쓸 건지 말 건지 얘기하는 거고요. 요 60만원은 바로 처분한다면 60만원. 그 다음에 80만원은 수리비 플러스해서 판다면은 80만원이다. 그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는 겁니다. 매몰 원가.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중에서요, 어떤 선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만원 들여가지고 80만원 팔게 되면은요, 여기까지는 70만원만큼의 이득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까? 그렇죠. 의사결정 2번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었죠? 의사결정 1이 있었죠. 그래서 요 1이 바로 뭐다? 기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요 기회 원가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회 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결정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예, 최선의 선택이 이거니까 결국 60만 원이 기회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 원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6번 문제는 마감을 하고요. 이제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의 답은 2번이죠.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자, 잠시 화면을 좀 볼게요. 다음에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자, 전기료, 수도료 같은 이제 요금들은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요금을 부담해야 돼요. 알고 있죠?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기본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그 사용하고 있는 그 핸드폰 요금 있죠? 그런 경우도 기본 요금은 있죠. 근데 기본 요금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종량 요금은 증가하죠.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기본 요금은 있지만은 이제 뭐 LTE나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쓸수록 또 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 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구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준변동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 요금이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준변동비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림. 자, 이렇게 생산량이 있고 원가가 있는데, 자, 기본 요금은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기본 요금이 일정하게 있고, 이제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원가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준변동비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혼합 원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틀린 게 뭐냐?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그렇죠. 변동비의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 건데 계단 원가라고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래프가 계단의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왜요? 2번은요, 준고정비를 의미하는 거죠. 준고정비는 여러분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준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준변동비의 특성을 얘기한 것이다.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혼합 원가라고 한다. 적어 놓았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이제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부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배분 기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부분별 원가 계산할 때 인과관계에 의한 배분 기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은 건물은 주로 뭐다? 건물은 면적 따지는 거니까 평수, 면적 따라가시면 되고요. 전력이야 당연히 전기요금이니까 전기를 사용한 만큼 사용량이고요. 수선 부분은요, 당연히 꽂힌 횟수만큼 또는 시간만큼 그렇게 횟수, 시간 선택하시면 되고요. 식당은요, 식당은 솔직히 따지면은요, 복리후생비죠. 왜? 직원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직원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다면 밥을 많이 먹을수록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겠죠. 이 말은 직원들의 인원수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종업원 수. 공장 사무 마찬가지, 예, 종업원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자, 정답이 몇 번이냐? 가장 적합한 거 묻고 있는데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먼저 4번부터 정답을 체크해 드릴게요. 자, 전력 부문은 당연히 사용량이죠. 그래서 이게 적합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건물 관리는 종업원 수가 아니고 면적이죠. 쌤이 고쳐드릴게요. 면적. 있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복리후생 부문의 비용은 종업원의 연령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종업원의 수가 중요한 거죠. 연령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공용생비는 종업원의 수를 따라간다. 그다음에 식당 부분. 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이는 곳이죠. 그렇죠? 그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식사를 하는 사람의 수를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또 똑같이 뭐다? 종업원 수를 따라가시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우리가 화면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경성의 지원가가 나와 있고요. 단기의 제품 지원가가 얼마이냐를 묻고 있는 문제죠. 자, 단기의 제품 지원가는 줄여서 뭡니까? 제품.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문제이죠. 그렇죠? 결국 답은 이 완성품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용품에서 단기총 제공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돼요. 그러면 기초용품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어디에?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20만 원. 그러면 이 20만 원을 쌤이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단기총 제공가 더하면 되고 기말을 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요. 그쵸? 대신에 기말정품 재고액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정품 재고액은 일단 10만 원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붙일 수 있는 금액은 다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자, 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료만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단기총 재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재료비, 그쵸? 그 다음에 직접 노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합이기 때문이죠. 직접 경비가 나온다면 걔도 물론 다 하셔야 되지만 직접 경비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요 세 마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직접 노비는요. 얘는 나와 있나요? 얼마?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만큼을 그대로 직접 노비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조 간접비 가져오면 되는데 간접비도 여기에 20만 원이 떡하니 있네요. 그렇죠? 그럼 괜찮네.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직접 재료비 얘만 구하면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 얘를 구할 수는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기초 원재료와 단기의 원재료 매입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의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한다? 재료비를 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재료 배정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화면에 보이시죠? 방금 쌤이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재료에서 어떻게 한다? 재료비 구해가지고 여기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원재료도 여러분들 재고 자산이니까 차변이 항상 창고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저번 연도에서
사용하고 남아있는 재료가 넘어온 거 기초 원재료고요. 원재료 매입액은 모자라니까 새롭게 사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용해버리면은 소비액, 재료비가 되는 거고요. 요 재료비가 나중에 요 금액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쓰고 남은 것들은 뭐가 된다? 그때는 쓰고 남은 것들이 이제 기말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초의 원재료가 위에 있어요. 얼마? 기초의 원재료가 10만원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아이를 그대로 여기로 보내면 되고요. 원재료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혹시나 매입 애너리 환출이 있으면 빼야 돼요.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순 매입액이에요. 그러면 총 창고에는 원재료가 30만치가 있었죠. 그러면 사용한 거는 모르겠지만 사용하고 남은 건 알 수 있죠. 그게 기말 원재료 5만원이니까. 그러면 이 5만원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30만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게 5만원이니까 사용한 거는 얼마이다? 결국 25만원치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25만원만큼이 사용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25만원만큼을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 여기에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5만원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단기 총 재원가는 요 세 개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입니까? 25, 15만원이면 40만원, 60만원이죠? 그러면 기초용품은 20만원이니까 20에서 60 더하면 80이죠. 그럼 80에서 얼마를 만들었을까? 그렇죠. 70만원만큼을 만들었으니까 기말용품이 10만 남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원재료 계정을 외우는 것이 좀 중요했고요. 여기에 제품 계정은 그렇게 뭐 쓰이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요 내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원재료 계정에서 재료비를 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니까 이 부분을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자, 먼저 선입선출법이죠. 체크. 자, 그 다음에 단기의 강원가는 전공 중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전량 투입이 아니고 균등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발생하는 거니까 뭐죠? 진행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그러면 진행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입니다. 여러분 가공원가에 한 개당 원가가 12,000원. 자, 단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가공원가의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가공비의 전체 발생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공비의 발생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단가 나와 있으니까 이 단가에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에 발생한 그 수량이니까. 그쵸? 그럼 그 수량을 이 그냥 가공비에 대해서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그냥 어떻게 한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평소에 하던 대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요 완성품 환산량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뭐다? 원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누고 투입 시점 파악해가지고 그쵸? 요 공식을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원가의 흐름은 뭐다? 선입 선출법.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입 시점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재료비는 지금 이제 물어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재료비는 그냥 뭐 모르는 거고 즉 문제를 풀 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가공비에 대해서 이제 투입 시점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진행이었죠. 그러면은 진행이에요. 우리는 선입선출법에 진행 시의 공식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진행 시의 공식은 완수 플러스 말환 마이너스 초환이죠. 그쵸?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자, 완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보니까 3,200개라 되어 있죠. 그쵸?
그럼 3200개. 자, 말화는 얼마예요? 말화는 기말의 수량에서 완성도 40%를 곱한 거죠. 날수 곱하기 퍼센테이지. 그럼 7, 4, 28이니까 280개를 더하면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초안을 빼면 돼요. 자, 초안이 뭐죠? 기초의 수량에서, 즉 여기에 400단위 얘기하는 거죠. 완성도를 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곱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400개 곱하기 75%. 그럼 300개죠? 그럼 300개를 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선입선출법에 진행 시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몇 개가 나옵니까? 환산량은 3180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3180개를 어디에 곱하면 된다? 단위당 원가 여기 문제 나와 있죠? 12,000원 여기에다가 곱해버리면은요. 그렇죠? 곱해버리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발생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12,000원 곱하기 3180개 하니까 3,816만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공원가의 발생액, 그 다음에 뭐, 재료비의 발생액. 그러니까 발생액이 뭐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요, 그때는 원래 평소에는 환산량을 많이 물어보죠. 근데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 단가가 주어져요. 그럼 그 단가를 환산량에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화면을 좀 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 시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재화의 공급 특례가 뭔가 하면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돈을 받고 재화를 판매하지는 않았어요.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판매를 했다라고 보는 게 재화의 공급의 특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주 공급이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재화 공급의 특례예요. 다른 말로 공급의 의제라고 하죠. 자, 간주 공급은 네 가지가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사자, 개폐, 사업상 증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배업 시 잔존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상 증여는 주로 적대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가 공급은 첫째, 면세 관련 사업에 쓰지 마라. 두 번째, 승용차에 쓰지 마라. 세 번째, 증매장 만출. 이렇게 있고요.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돈 받고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물건 팔았다라고 간주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는 거죠. 이걸 재화 공급의 특례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럼 뭐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간주 공급에 속하지 않는 맞죠? 즉 간주 공급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외우시면은 웬만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막힘은 없을 겁니다. 자,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자, 사업상 증여 부분에서 적대비는 간주 공급이지만 견본비나 광고비나 기부금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가 공급 중에서 이 세 가지만 간주 공급이고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로 이제 뭐 수선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공급도 가정에 가져가서 쓰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쓴다면은 당연히 간주 공급이지만, 자, 우리의 재화를 직원들에게 뭐 작업복이나 작업모나 작업화로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 연회비. 직장 연회비는 이제 뭐 노래자랑 같은 거 해가지고 부상으로 주는 이제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비. 요거는 이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쓰게 되면은요,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으니까 간주 공급이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럼 답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볼까요? 1번.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연쇄 사업에 사용한다. 누굽니까? 연쇄 관련 얘기하는 거죠. 여기 1번이에요. 그럼 간주 공급이고. 자, 3번은요.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잔존한 재화죠. 누굽니까? 예, 폐업 시 잔존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은 특정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죠? 사업상 증여, 접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간주 공급이 맞고요. 2번이 간주 공급을 적용을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여기에서 경조사비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급 때부터 영세율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내국 시험장, 용어는 로컬 일시죠.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제와 당연히 영세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가지고 수출 재화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대요. 당연하죠. 수출업자한테 수출 재화를 가공해서 이제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건설회사가 중동 지역에 건물을 이제 지어주고 돈을 받는다. 그런 경우도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뭐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죠. 여러분, 수출 대행 수수료는 그냥 국내 거래업체끼리 수고했다고 수수료를 주고받은 거지, 이거는 해외에다가 어떤 용역을 공급했다거나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되는 건데, 자, 간단하게 쌤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국내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이 국내 기업이 자기가 만든 재화를 이제 미국 기업한테 수출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기업이 있잖아요. 여건상 직접 수출하면 되는데 직접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수출업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 기업에 자기가 만든 재화를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 기업은 수출업자한테 자기가 만든 재화를 공급을 하고 수출업자는 다시 미국 기업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요 두 사이에서는 이제 원시용장이 발행되고 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뭐다? 내국 시용장, 로컬 LC가 발행되면서 둘 다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알고 있죠, 그거는? 그래서 둘 다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근데 수출업자가 자기가 만든 재화를 수출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출해주는 건데, 그럼 수출업자가 맨입으로 해주느냐? 아니죠. 일정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수수료 요구하게 되면요, 이거는 재화를 외국에다가 수출한 겁니까? 안 그렇죠. 국내에 있는 이 기업 두 개가, 그쵸? 서로 뭐다? 그냥 수고했다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지, 수출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10%의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수출이 아닌 국내 용역 거래로서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말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정답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니까 정답이 아닌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겠죠. 그럼 세 개는 불공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이죠. 그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죠.
그럼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인데 공장 부지와 택지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토지 관련 매입세이니까 당연히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알고 있죠? 토지는 면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4번. 자, 3번은 잠시 후에 하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거래처 체육대에다가 증정용 과세물품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거는 거래처에다가 접대한 거죠. 근데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불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고 2번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4번은 접대비이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4번은 공제 대상이 아닌 불공제 매입세액이죠. 그런데 2번의 경우에는 참 미안해요. 3번의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3번은 매입세 공제가 왜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이다. 그럼 승용차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를 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외적으로 공제가 되는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첫째 누구? 택시. 둘째 렌트카. 셋째 자동차 판매 대리점.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비업체.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얘네들은 8인승 이하 1000cc 초과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구입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정말로 승용차로 영업을 하는 곳이죠. 맞잖아요. 택시가 뭐 소나타, 그랜저, 뭐 K3, K5 뭐 이런 거 없으면은 택시업을 못 하죠. 그렇죠? 렌트카도 이제 그런 자동차들을 빌려주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대리점은 당연히 뭐예요? 그런 자동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승용차로 이제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경비업체 마찬가지죠. 경비업체는 도둑을 빨리 잡으려면요 빨리 출동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기동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은 승용차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또 승용차로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무조건 승용차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 되는 거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설명을 해드려도 공부를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는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쵸?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면은 아마 이건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 뭐다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쌤이 그로스업에 대한 정의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을 체크한 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화면을 보시죠. 네, 그로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근로소득 배울 때 연말정산 배웠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매월마다 이제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지만 그 세금이 정확한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으로 돌려가지고 1년치의 총급여를 다 구하는 거죠. 그럼 그 총급여를 구해가지고 정확한 세금을 구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빼고 나머지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죠. 그런 원천징수의 이제 그 원리가 이제 이 그로스업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로스업은 뭔가 하면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귀속법인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회사가 1년 동안 소득을 벌어가지고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법인세를 내고 나서 그리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럼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거니까 세금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근데 다시 배당을 받을 때 과세관청은 배당소득세라고 하는 명분으로 또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미 법인세 냈는데, 이미 내 회사가 법인세를 냈는데 다시 법인세를 내고 난 후에 소득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또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러면은 두 번을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를 조정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배당 소득 금액을요 구할 때 법인세를 내기 이전에, 그렇죠? 법인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소득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 배당 소득에서 법인세를 내기 이전에 그 법인세를 이 소득에 다시 더해가지고 세액공제 형식으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당 소득에다가 더하는 그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로스업이라고 하는데, 이 그로스업은 말 그대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이익에서 법인세율을 곱한 요 세금을 소득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하기 전에 소득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걸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근사치의 개념, 그렇죠? 기납부세액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로스업의 금액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배당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11% 정도를 곱하면요, 요 산식의 금액과 비슷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는 그 근사치 금액을 그로스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그로스업을 배당 소득에다가 일단 넣어요. 넣으면은 이제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럼 그런 개념에서 어떻게 한다? 산출세액을 다시 정확히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이 그로스업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빼주면은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세법은 보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당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그로스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중과세가 문제가 없다면은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위해 가지고 그로스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로스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의 요건이 이제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요건은 뭔가 하면은 일단은 이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배당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로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로스업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중과세가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뭐다? 종합과세 대상 배당 소득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어야만 그로스업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로스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열거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외우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땐 다른 걸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그로스업은 이런 거구나 정도에 대한 개념만 잡고 가시고요. 자, 이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문제를 보시면, 자, 배당 소득 중에서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닌 게 뭐냐 묻고 있죠.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 4번인가 하면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의제 배당이 있는데 얘는 법인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럼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면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그로스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굳이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데 그로스업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죠. 왜? 이거는 법인세법에서 주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이급 과정은 법인세법이 없죠. 그러니까 법인세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과감하게 이걸 좀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뭐 법인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의제 배당이 있다. 이 정도만 외워줘도 제가 봤을 때는요, 다음에 이 문제 나오더라도 얻어 걸릴 수가 있겠지만 아마 이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4번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과 2번과 3번은요. 우리 세법책에 보시면은요. 얘들은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다음 절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 씨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2배사 근영기 6가지의 소득금액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2월 결손금은요, 일반적으로 10년간 2월이 가능하죠.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죠. 네,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2배사 근정기 이 6가지의 소득금액 중에서요. 사업소득금액은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결손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 결손금은 뭐죠? 얘는 이제 다른 소득금액하고는 공제가 안 되죠. 자, 누구랑 됩니까? 얘는 무조건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 소득금액과 2월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으로는 절대로 뭐다? 상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 사업 관련 결손금은요,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령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 소득금액이 있다면요, 그 소득금액도 일반 사업에는 2월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다른 소득금액과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순서는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일단 사업소득끼리 먼저 공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마이너스가 뜨면은요, 근로, 연금, 기타. 그쵸? 여기에서 먼저 2월 공제를 하고요. 그래도 결손이 있다면은 이자 배당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사업소득 금액끼리 먼저 공제하죠.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화살표 밑으로. 요게 2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로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를 따지면은 사업소득 금액 제외하고 근연기 2배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공제 순서는요, 근연기 2배 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일단 뭐가 있었죠? 자, 2월 결손금 4천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2월 결손금은 전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에서 2월 되었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2월 결손금은 아무튼 뭐다? 부동산 사업에서 발생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 요걸 여러분들 일단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해봅시다. 그러면 2배사 근년기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자,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 금액에서 2,50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이죠, 일반. 자, 그게 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에서 발생한 것은 1,500만 원. 일단 이 세 개의 소득 금액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2월 결손금은 공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4천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했다면요, 이 4천은 뭐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에서만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에서도 공제가 되고요. 전부 다 돼요. 그쵸? 부동산만 아니면 전부 다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4천을 바로 다 빼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합소득금액은 얼마? 2,500, 1,000만원, 1,500 더해가지고요. 4,000 빼가지고 1,000만원 나온다. 다음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었다면요. 그때는 뭐다? 요 1,500에서만 빼야 되는 겁니다. 그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이라면요. 여기에서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합소득금액은 2,500과 1,000만원 더한 3,500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일반 사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요 전체에서 다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현 시간부로 88회 이론 문제 세무 2급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9에서 뵙도록 하죠.